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거는 꼭 봐야 돼 하는 내용들 있죠? 보건간호학 개요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건교육에서는 이제 지식, 태도, 습관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흐름이 지식을 전달하고 태도를 변화시켜서 습관화,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목표를 삼으셔야겠어요. 그래서 뭐 금연교육을 했을 때도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금연 자체, 행동이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변이는 뭐냐 했을 때 보건교육에서는 학습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대상자의 요구도 파악이 우선시 돼야 동기를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보건교육 대상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지역사회 주민 전체예요. 그리고 이런 주민들이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그 보건교육에서는 대상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태도의 변화가 잘 나타나죠. 그래서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그룹은 어디냐 했을 때는 학교 보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은 쉬운 데 많이 나오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과거에서 최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진행을 해주셔야겠어요.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는 이제 전체를 도입, 전개, 종결 단계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도입에서는 이제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이 우선시하고 흥미를 유발시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죠. 전개에서는 보건교육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요 개념을 이제 알려주는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결에서는 교육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는 단계이죠. 우리 평가 도구도 살펴볼까요? 신뢰도 타당도예요. 신뢰도는 일관되게 측정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MBTI 검사를 했어요. 근데 반복해서 했는데 계속 다른 게 나와요. 그럼 신뢰도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타당도는 이제 의도하는 것을 실제 측정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한 결과를 봤더니 내가 목표로 하는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한테 IQ 테스트를 해놓고 학업 성취도를 봤습니다 하면은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교육 평가 유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가 기준에 따라서는 절대와 상대가 있죠. 절대는 목표 지향적이에요. 타당도가 중요하고요. 상대는 기준에 맞춰서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뢰도가 중요해요. 교육 활동에 따라서는 진단, 형성, 총괄 평가가 있죠.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진단은 실시 전에,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하는 거고, 형성은 중간에, 총괄은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되겠죠. 진단평가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진단하는 거고, 형성은 개선하기 위해서야. 앞으로 남은 교육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형성평가. 총괄은 끝나고 나서 학습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환경평가에서는 투입, 과정, 성과평가가 있어요. 최근에는 성과평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성과평가 잘 알고 계셔야겠어요. 투입평가는 이제 자원을 투입한 게 적절한지를 알아보는 거죠. 과정은 계획한 대로 이 교육이 잘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나 참석자 수, 만족도를 알아보는 게 과정평가 하시면 돼요. 성과평가는 교육을 하고 나서 그 과정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발생률이라든지 평균 수명이라든지 이런 결과들을 보는 거는 성과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고혈압 환자가 운동요법을 교육을 받고 나서 평가했는데 성과평가로 봐야 되는 거는 고혈압 환자니까 혈압을 측정해서 혈압이 떨어졌다를 봐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당뇨 환자도 나왔죠. 당뇨 환자가 6개월간 운동요법을 실시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혈당을 측정해서 평가하는 유형은 뭐냐? 성과평가죠. 이 혈당, 당뇨 환자 결과,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알아보는 거 성과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건교육 방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의하면 경제적인 거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죠. 근데 개별성이 없고 수동적인 게 단점이에요. 그룹 토의, 집단 토의 하면 민주적 회의 능력, 왕래식 교육이다. 이게 나오셔야 되죠. 능동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심포지엄,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강연자, 청중 모두 전문가죠. 그리고 배심 토의, 패널 토의는 상반된 견해의 토의를 하는데 비전문가인 청중들에게 전문가들이 이제 토의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판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요. 분반 토의, 버즈 섹션은 전원의 의견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 나눴다가 전체로 합쳐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자신의 의사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시범은 되게 많이 나오는 방법이죠. 실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보건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하면은 시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범 같은 경우는 단점이 소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칫솔질, 인슐린 주사, 신생아 목욕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범이라고 보시면 되죠. 평가할 때도 관찰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 아이디어죠. 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할극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입장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장소에 직접 가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건교육 매체도 살펴볼까요? 매체를 선정할 때는 보건교육 내용에 적합한지, 대상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교육자의 활동 가능성과 용이성, 교육 상황에 대한 적합한지를 꼭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교육 매체로는 모형, 파워포인트,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모형은 이제 시범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 상황 활용이 용이하다, 개념 습득과 기술 습득이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포인트는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 그림 등을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이다 해주시면 돼요. 대중들에게 단시간에 교육할 때 급성 감염병이 유행할 때 효과적인 방법은 TV나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건행정에서는 이제 중앙보건조직이나 지역보건조직이 출제가 많이 나오죠. 중앙보건조직에서는 보건복지부 하시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 사회보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보건복지부라고 보시면 돼요. 질병관리청은 전염성 질환, 급성, 만성 질환관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질병관리청이라고 보시면 되죠.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도 알고 가시면 좋죠.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의료의 조사연구나 진료, 요원들의 훈련이나 환자의 영양관리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이다 해주시면 돼요. 지방보건조직에서는 이제 최일선이다 하면 보건소가 대표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보건의료원도 출제가 됐죠. 보건소에 이제 병원을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어촌 지역에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한 게 보건의료원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는 관련 법이 지역보건법이죠. 그래서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시, 군, 구에 설치하는 거는 보건소, 읍면에 설치하는 건 보건지소가 되시겠어요. 보건진료소는 법이 달라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죠. 그래서 여기 벽지, 오지에 설치하고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건전담 공무원이 되시겠어요. 다음으로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예요. 보건의료 전달체계도 많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용 가능한 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세우는 게 보건의료 전달체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대두됐냐? 의료 기술이 향상되고 인력이 전문화되고 고급화 추세에 인력과 시설의 불균형적인 분포, 제3자 지불제도 도입이 확산, 제한된 의료자원이 효율적인 재고, 의료비의 급증으로 인해서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구성요소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죠. 구성요소에서는 보건의료 자원이 뭐냐 하면은 인력, 시설, 장비와 물자, 지식이 되시겠어요. 자원의 조직화는 뭐냐 하면 국가보건기관, 건강보험사업, 정부기관, 기타 비정부기관의 민간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서비스는 뭐냐? 보건의료 서비스는 1, 2, 3차 의료 전달 체계라든지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치료, 재활까지라고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제적 지원은 공공재원의 조달, 고용주, 조직화된 민간기관, 지역사회, 기업, 외국의 원조, 개인 능력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정책과 관리예요. 여기에는 지도력과 의사결정, 규제와 조정이 많이 포함이 되시죠. 우리 구성요소에서는 자원, 관리, 조직화, 이런 서비스 이렇게 줄여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원에 해당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관리에 해당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원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인력, 시설, 장비, 물자, 지식이에요. 지식이 자원에 들어간다 해주셔야 돼요. 관리에는 지도력이에요. 지도력. 이거를 자원에 넣으시면 안 돼요. 의사결정, 규제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차 보건의료 개념도 빠질 수 없죠. 대두된 배경은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거죠. 의료자원의 불균형, 인력의 불균형, 치료 중심의 의료 이런 것들이 대두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본 정신은 뭐냐?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전 인류가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1차 보건의료다 해주시면 돼요. 그럼 대상자는 누구냐? 지역사회 주민 전체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1차 보건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거다 해주셔야 되죠. WHO에서 제시한 4가지 접근 필수 요소가 있죠.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이에요. 접근성이 출제가 되게 많이 됐는데 이제 벽지오지에 있어서 병원 진료를 못 본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했다. 접근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주 노동자에게 차별을 한다. 이런 것도 접근성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용 가능성은 과학적인 방법을 접근하는 거 필요하고, 주민 참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나 마을건강원이 주민 참여의 실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죠. 지불 부담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 수가가 적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회보장제도 살펴볼게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죠. 사회보험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를 보장하느냐, 소득을 보장하느냐 잘 기억해 주셔야 되죠. 의료는 이제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이에요. 소득은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죠. 그리고 얘는 강제적이고 차등부가 균등급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공부조에서는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의료는 의료급여, 소득보장은 기초생활보장이에요. 최저생활, 국가의 책임주의를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무처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산재보험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산재보험의 주무처는 근로복지공단이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요. 얘는 공중에서도 나오죠. 자세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대상자부터 먼저 보시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 중에서는 치매, 파킨슨, 뇌졸중이에요. 근데 문제 문항에서 50세인데 치매 환자다, 50세인데 파킨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그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 인정을 신청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에 인정 신청서를 내셔야 되고, 얘가 이제 판정 결과를 통보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판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등급은 6단계의 등급이 있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45점 미만은 인지지원 등급이다 해주셔야 되겠어요. 점수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점수정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이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 45점 이상이냐 45점 미만이냐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면 2년간 유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험료 납부하는 거는 건강보험료하고 통합해서 고지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는 받은 것을 징수한 후에는 독립회계로 관리하고 있다. 얘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 갖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20%를 지원하고 본인이 일부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예요.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은 2분의 1이 감면이 되죠. 그래서 시설급여는 10%, 재가급여는 7.5%가 되시는 거죠. 장기요양급여도 살펴볼게요. 재가급여와 시설, 특별현금급여가 있죠. 재가급여가 출제가 되게 많이 되죠. 집에 방문해서 혜택을 받는 거죠.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실제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방문 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 방문 간호는 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의생사가 방문 간호 활동을 할 수 있죠. 이때 간호조무사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에 주간이나 야간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인 거죠. 단기 보호는 한 달 안에 이제 9일 동안 이제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 활동이나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거죠. 기타 재가급여는 용구를 제공받거나 재활에 필요한 것을 이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설급여는 요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어요. 특별 현금급여도 있죠. 돈으로 받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요양비는 벽지나 오지 아니면 섬에 있어서 장기요양 시설에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럴 때 가족에게 주는 현금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특례 요양비는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받는 돈이고요. 요양병원 간병비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던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받는 돈이 요양병원 간병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진료비 지불제도 살펴볼까요?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행위당 수가를 정하는 사후 보상 방식이에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과잉 진료라든지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되죠. 포괄수가제는 이런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백내장, 치질, 아데노이드 탈장, 맹장, 자궁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7가지 질병군을 미리 단가를 정해 놓는 거 포괄수가제가 되시겠어요. 그 밖에도 이제 뭐 총액계약제 정도 아시면 되는데, 보험자하고 진료기관이 1년 단위로 총 진료비를 총액을 미리 협상을 하는 거죠. 계약을 맺어 놓는 제도 총액계약제다 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